이번에 경기 침체라는 것이 3번이나 언급되었다는 것은 최소 3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고용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한국하고 비슷하게 재택근무 아니면 단축근무로 일자리 나누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고용의 퀄리티 측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경제 지표를 잘 알아야지. 사실 이 책은 기존에 제가 작년쯤에 넥스트라는 전망서를 썼죠. 맞아요. 네, 전망서를 쓰다 보니까 뭐 한 달 6개월, 1년짜리 전망을 잘 안 하는데 이코노미스트다 보니까 책을 위해서 앞부분에 좀 전망을 쓰고 뒤에는 큰 5가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다뤘었어요. 뭐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첫 책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썼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백투 베이직, 즉 기본으로 돌아갈 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투자 기본서입니다.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매크로 투자를 할 때 경제 지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경제 지표를 바라보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의도에서 한 15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실무에서 느꼈었던 경험담, 더 나아가서 시행착오들을 총 집대성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를 크게 2가지로 나눴는데요. 하나는 소프트 데이터, 즉 심리 지표이고요. 하나는 기업의 실적과 똑같은 하드 데이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가 선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제 지표들이 선후 관계가 있는지를 매칭을 시켜놨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국가별로 다릅니다. 네, 미국, 그다음에 중국, 유럽, 한국 각 국가마다 경제 구조상 어떤 국가는 소비의 비중이 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GDP에서 약 한 67%가 소비다 보니까 소비 관련된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의 선후 관계를 봤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투자,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소비와 수입,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 중심이지만 다시 한번 내수가 커지고 있는 이 상태 이런 것들을 각 국가마다 중요한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를 매칭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는 이제 빈센트의 인사이트라고 해서 주식시장의 거시경제를 통해서 투자하다 보면 약간 헛갈리는 것들이 있죠. 경제지표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노동통계국의 고용지표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또한 미국의 중요한 소비자 심리지수는 왜 미시건과 컨퍼런스로 나눠져 있는지 등등을 해서 좀 다뤘던 인사이트도 중간중간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기 책에 보니까 언제나 한 발 앞서 변화의 신호를 찾아내는 기술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해 주신 그 소프트 데이터랑 하드 데이터를 결합하면 이렇게 한 발 앞서서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경제 지표가 모든 걸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책을 정독하고 또한 옆에 책꽂이에 둬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써서 보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다면 분명 읽기 전보다는 읽은 후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책에서 좀 다뤄주시는 그런 주요 지표 몇 가지를 좀 소개해 주시면서 저희가 한번 글로벌 경제부터 시작해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중국, 유럽, 한국 뭐 이렇게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하시죠. 그러면은 지표 설명부터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단연 소비 중심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이 약 한 67%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소비도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소비 데이터의 소프트 데이터는 미국은 소비가 중요하니까 이것마저도 2개입니다. 하나는 미시건대에서 나오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있고 하나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소비자 심리지수이지만 서베이 자체의 그 질문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미시건대는 얼마나 소비 지출을 많이 할 거냐, 즉 소비 지출 쪽에 집중해서 물어보고요. 컨퍼런스 보드는 고용시장을 바탕으로 물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시장이 지금과처럼 글로벌 경기 아니면 미국 경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유독 고용시장만 좋다라고 한다면 이 미시건대에서 나오는 소비자 심리지수랑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달라요.
왜냐하면 물어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책을 안 보거나 이 두 지표의 차이성을 모르면 이거 이상한데 똑같은 소비 지표인데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고 도대체 왜 그러지? 아니면 두 지표를 어떻게 봐야 되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미세한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미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그런 게 책에 실려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책에 좀 실려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이죠. 고용이 사실 지난해만큼 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금리 인상을 더불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이 이중 책무라 그래서 듀얼 먼데이트 고용과 물가 안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 고용을 바라볼 때 이 고용 지표를 보기 때문에 어떤 고용 지표를 봐야 되느냐가 좀 중요한데요. 먼저 고용 지표 중에서도 맨 앞단에서 나오는 고용 지표가 있어요. 그게 주간 단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 단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니까 한 달 기준으로 보면 4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4번이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극히 여기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캘린더 기준으로 12일이 들어간 주에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12일이 뭐냐면 보통 노동통계국에서 고용지표를 발표해요. 그게 어떤 고용지표냐면 뉴스플로우 상에서 나오는 실업률은 얼마고 신규 고용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고용지표입니다. 그 노동통계국에서 고용 조사를 할 때 한 달 내내 하는 게 아니고요. 딱 그 12일이 걸쳐진 그 주에 해요. 따라서 그 주에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다음 달 있을 고용지표를 정확히 트래킹하는 조사기간이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보다 유독 겹치는 조사기간이 겹치는 그 12일을 전후로 해서 일주일간 조사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도 고용지표는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후행지표를 얼마나 좀 더 빨리 정보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은 투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트리거가 되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FOMC의 그 금리 인상과 인하의 어쨌든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인플레와 고용지표이기 때문에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매주 나오는 것보다 특히 그 주에 발표되는 12일 전후로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보면 좋다. 이런 것들도 사실 책에는 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처음 알았습니다. 엄청 디테일하게 지표에 대해서 다루셨네요. 네. 교과서 같은 책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좀 이제 투자 기본서라서 좀 뻑뻑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좀 재밌게 다뤄봤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나가듯이 들었는데 이거 처음에 뭐 증권사에서 펀드 매니저 분들 들어오시면 교육하는 자료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코노미스트 하다 보니까 주로 당시에는 이제 홀세일, 리테일 쪽에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들이 제 1순위 고객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신입 사원들이 오시면 그분들도 이제 뭐 탑다운 매크로부터 산업까지 한 번 다 OJT라고 그래서 한 번 쭉 예행 연습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불러가지고 강의했던 그런 자료들을 이제 모아서 최근에 약간 업데이트와 저도 이거 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발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제가 출판 사업을 한다면 이런 책들 내고 싶어요. 시류를 타지 않지만 꼭 공부해야 되고 뭔가 그 비기너에서 중급자, 상급자로 갈 수 있는. 맞습니다. 사실 이제 투자 기본서라는 게 기본적인 서적이기 때문에 첫 발을 내딛는 거죠. 그래서 뭐 나름 좀 쉽게 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를 바라볼 때 이렇게 소비랑 고용 두 가지를 우선 중점적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일단 그게 기본이고요. 하지만 요즘 얘기를 좀 곁들여 보면 책에도 좀 나와 있지만 요즘에는 또 은행 간의 대출 중에서요. 은행의 예금이 매우 중요해요. 특히 지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에 은행의 예금이 감소하면서 이미 MMF라는 단기 상품의 규모가 늘고 있어요. MMF는 예금보다도 더 당긴 건가요? 네, MMF는 초단기 단기 상품이라서 보통 이제 뭐 1개월물, 2개월물, 3개월물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최근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거든요. 잘하면 2011년 7월 달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한번 강등됐었는데 그때 이 부채 협상 타결이 안 돼서 한번 강등됐었거든요. 지금도 그때랑 똑같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더 다른 건 그때는 양적 완화하는 시기고 지금은 양적 긴축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11년과 같은 큰 샥 아니면 큰 우려감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지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의 은행권들의 예금의 추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예금 추이가 왜 더 중요하냐면요. 잠깐 그 얘기 들으셨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있다.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괜찮잖아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미국 은행들이요. 예금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2008년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연준이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은행은 예대 마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줘서 그 차이만큼 그렇죠. 네,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금에서 받은 이자보다 대출에서 받는 이자가 마이너스 되는 것처럼 미국도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가 되면 수익성 악화로 직결돼요. 그런데 미국 은행들의 예금 금리가요. 거의 1% 언더예요. 지금 기준금리가 5%를 찍고 뭐 올 FOMC 이후에는 5.25 아니면 뭐 6월 달에는 뭐 5.5가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한국하고 다르죠. 한국은 기준금리가 3%면 예금금리는 거의 3%예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갭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미국 은행들이 굳이 미국 일반 예금자들한테 이자를 높여서 예금을 안 받아도 유동성이 많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도 why not?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파가 적은 겁니다. 야, 되게 그런데 최근 실리콘밸리 사태 때 이후로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대형은행은 괜찮다 하더라도 중소은행은요 문제가 한번 날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확대되고 있고 중소은행들이 최근에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예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저는 지금 미국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유동성이 중요한데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이 예금이 줄어드느냐. 줄어들면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거고 그럼 실리콘밸리 사태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게 불거질 수 있고 연준이 은행 간의 대출 프로그램을 BTFP라고 어느 정도 임시 봉합책을 마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첩산중 부채 디폴트 우려도 있고 네. 거기다가 다시 한번 오늘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미중 간의 뭐 불안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2분기 3분기에 모여 있어서 이전에 없었던 탄탄했던 완충망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최근 예금이 감소하고 MMF라는 이런 단기 상품의 규모가 증가하는 게 뭔가 좀 예사롭지 않다. 그러면 그게 그 자금들이 네. 더 그 초단기 상품인 MMF로 간다는 거는 네. 그만큼 더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이 많고 또 그러면 MMF라는 이런 펀드거든요. 그럼 MMF는 이런 사람들의 단기 자금을 받아서 어딘가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 돈은 거의 원금이 뭐 꼭 보조는 아니지만 단기 자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없는 곳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우량 회사채 아니면 국채입니다. 더구나 국채 중에서도 장기가 아니고 단기요. 그런데 최근 이 단기 국채가 미국의 부채 협상이 진통을 거치면서 미국의 단기 국채를 발행하는 재무부 이게 시원치 않아요. 더구나 이 단기 국채 금리가 요동치고 있고요. 네.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산을 산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죠. 최근에 미국의 3개월물 금리가요. 유독 튀고 있어요. 그럼 MF 이런 곳에 오히려 수익자 손실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예금자 예금 감소, 단기 자금 시장으로 옮겼다. 근데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뭔가 수익 손실이 난다. 그럼 그게 다시 경제 주체들한테 전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금리 인상에 대한 아니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진통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 이 자금 시장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내용이 좀 처음 벌어지는 현상 네. 같아가지고 네네. 좀 복잡하기는 한데 네.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면은 뭐 연준이 돈을 네. 유동성을 지급했기 때문에 네네. 예금을 그만큼 안 받아서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거를 이제 원인을 찾는 건 결국 이제 헬리콥터 머니 은행이 사실
기본적인 기능은 예금자한테 원활한 적절한 금리라고 표현하죠. 적절한 금리를 주고 돈을 받아서 그걸 대출하는 이 예대 예대 마진 더 나아가서 이 경제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이런 통화 시스템을 지속해야 되는데 굳이 예금자한테 손을 빌리지 않아도 최고의 안전판이라고 있는 중앙은행이 턱턱 유동성을 공급해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본연에 예금자들한테 너무 낮은 예금을 주는 거예요. 금리를. 그러면 미국 가계 입장에서는 돈이 생겼는데 예금을 할 요인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단기 시장 자금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MMF 초단기 시장 금리는요 5%예요. 그러면 작가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미국의 어떠한 건전한 가정인데 은행에 맡기면 물론 원금은 손실이 안 보지만 거의 1% 남짓한 금리를 받고 MMF라고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거의 위험이 없는 뭐 국채라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따지면 뭐 삼성전자라는 초인류 기업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있다. 근데 5%나 준다. 그럼 당연히 다 MMF로 자금이 쏠리는 거죠. 네. 그러면 자금이 쏠리다는 것은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또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이제 투자에 왜곡이 생기고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유동성이 많을 땐 괜찮은데 대형은행은 괜찮겠죠. 그 외에도 많으니까. 근데 중소은행 같은 경우는 이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예금이 안 들어오네. 더구나 자산도 없어졌네. 그럼 여기에 줄줄이 리스크 요인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소비, 고용, 그리고 예금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미국 경제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 초입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경제 지표는 제가 한 2달 전인가 옹달제빵 나와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책에서 나와 있지만 미국은 OECD에서 발표하는 미국 경기 선행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컨퍼런스 보드라는 자체 기관에서 발표되는 경기 선행지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 경기 선행지수를 놓고 봤을 때 이미 경기 침체 신호가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경기 침체 우려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 침체 우려가 높은 가운데 유독 고용 지표만 강건하다라는 표현이 좋을 만큼 견고합니다. 따라서 이 고용 지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매우 중요한데 1월 달에 해프닝이 있었죠. 꽤 좋았기 때문에 미국 경제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보지만 실사 1월달, 2월달, 3월달로 진행되면서 신규 고용은 줄어들고 있어요. 더구나 저 책에서도 약간 이제 언급이 되었지만 이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요. 코로나를 맞아갖고 미국 고용시장에 큰 구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미국 기업들이요. 한번 사람들 다 잘라봤더니 갑작스럽게 리오프닝이 딱 됐을 때 일할 사람을 찾는데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도 너무나 코스트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국의 기업들은 어떻게 전략을 폈냐면요. 첫 번째, 사람을 잘 자르지 않습니다. 대신 재택근무 아니면 단축근무, 고용 시간을 갖고 노동 시간을 갖고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 우리가 실업률과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고용 이 두 가지만 헤드라인으로 보는데 안에 세부 데이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 보면 고용은 잘 되는데 고용은 유지되는데 근로시간,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서 뭐가 계속 올라가느냐?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걸 보면 이 맥락을 모르고 고용지표를 바라보면 잘못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너무 거죠. 좋은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볼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내막을 보면 이게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 이전과 달리 이전에는 다행히 고용을 많이 하면 노동시간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고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고용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한국하고 비슷하게 재택근무 아니면 단축근무로 일자리 나누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고용의 퀄리티 측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경제지표를 잘 알아야지 생기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어디서 그 정확한 기준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딱 들었을 때 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뭐 일주일에 몇 시간만 일하면 경제활동인 거 실업이 아닌 걸로 잡힌다고 뭐 그러냐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일자리 나눠서 그 시간만 채우면 그건 맞습니다. 다 정확하죠. 그렇게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고용의 질이 나빠지면 네, 소득 수준도 네.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럼 결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해요. 결국 그러다 보면 어. 결국 소비는 소득의 함수, 소득의 한 축을 차지하는 우리가 고용시장을 바라봤잖아요. 그럼 고용시장은 이제 냉각될 거다.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좋으면 되지. 주식시장은 가격 변수니까 보면 되는 거고 기업의 어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또 부동산 시장에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가 있어요. 부동산의 착곡과 허가가요. 또 예전만큼 크지 않아요. 더구나 NHB라는 한국으로 따지면 주택조합 같은 기관인데 거기서 발표하는 소프트 데이터도 NHB 주택 시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장 지수도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고요. 하락하고 있고요.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잠깐 급반등하면서 V자 반등했지만 여전히 하향세고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미국의 소비가 여태까지 좋았는데 과연 자생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의무식이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미국 정부가 가게한테 돈을 그냥 줬잖아요. 가서 소비하라고. 근데 이게 지금 끊기고 있고 네. 더구나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차질을 빚으면서 더 이상 줄 돈도 없고 자, 이런 것들이 2, 3분기에 좀 더 하이라이트 될 텐데 자, 그렇다면 미국 경제를 과연 좋게만 볼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불안한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를 내포하면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책에서도 좀 의미 있게 다뤘던 게 FOMC예요. FOMC가 1년에 8번 있습니다. 이 8번 있고 FOMC 회의록이 있는데 이번 3월 FOMC 회의록은 11페이지였어요. 11페이지 중에서 앞달의 소개, 그래서 뒷달의 끝맺음 빼면 한 9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 9페이지 나오는 것 중에서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더기나 마일드한 리세션이라는 얘기도 들어갔고요. 근데 이게 맥락을 잘 아셔야 되는 게 되게 정제된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작가님하고 저하고 의사결정을 크게 하는데 둘이서 사석에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결국 공식화된 자료에는 안 좋은 건 엔간하면 좀 덜 하고 좋은 것도 너무 좋은 건 좀 이렇게 그렇겠죠. 다듬고 해서 정갈하게 내보이는데 불구하고 이번에 경기 침체라는 것이 3번이나 언급되었다는 것은 최소 3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주식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네. 뭐 한 번 더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경제 지표랑 주식시장이랑 코릴레이션이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유동성이라는 힘 때문에. 하지만 저는 경제 데이터를 보는 입장에서 시차는 걸리지 시차를 걸릴 뿐 결국 수렴한다 라고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의 경기 펀더멘탈을 배제하고 오르는 주가지수 어느 정도 불안감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